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11월 13일은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봉제공으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께서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분신했던 지 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 행사나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기도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말씀드렸던 전태일 열사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고 뭔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심정을 기도문 형식으로 담은 그분의 자필 글입니다. 그는 1948년생이니까요. 지금 생존에 계셔도 70대 초반의 정정한 나이입니다. 대구 출신의 그는 공민학교라고 있었죠, 예전에. 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 인가는 받지 못하지만 공민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던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민학교 1학년을 마치고 대구에서 서울로 1965년, 그러니까 뭐 17세, 18세 되던 해에 청계천에 와서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재봉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1968년부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동청을 드나들면서 평화시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참 10대 후반의 나이, 거의 이제 20세의 나이에 이르러서 그가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이죠. 22살에 요절을 했으니까요. 그는 참 보기 드문 노동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그 지켜지지 않은 환경을 고발하는데요. 아마 실력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공장의 그 업주들과 충돌하면서 많이 이제 해고도 당했는데요. 그는 그 과정에서도 다른 공장을 옮겨 다닌 것으로 봐서 꽤 실력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70년 11월 13일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에서 그는 분신을 결정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김계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하지 않아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불을 붙였다라고 하든가 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그분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시에 분신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뭐 좀 장난치다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김계남이라는 그 가명으로 알려진 사람은 특이한 인물이죠. 본래 그 김계남은 전봉준 장군과 함께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의 이름을 이 전태일의 친구가 가명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뭐 신영복 선생은 오히려 전봉준 장군보다 김계남 장군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시민운동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치투쟁 일색에서 벗어나 현장투쟁이 강조되고요. 지식인 엘리트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민중신학 같은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970년 11월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년 때인데요. 당시 대학에 다니던 뭐 친척, 형, 누이들 혹은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쉬쉬하며 전태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변화도 가져왔고요. 그의 11월 말에 이미 청계 피복 노조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각성함으로써 청계 피복 노조가 결성하게 됩니다. 당시는 대학생들의 그 운동들이 대부분은 정치투쟁 일색이었던 건 맞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가 있었고 1969년에는 삼선 개헌으로 또 박정희가 영구집권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집중되어 있었죠. 속된 말로 노동자들은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는 게 당연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이상했던 것 하나는 그 당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버스 요금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버스 회수권은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회수권이라는 형식의 한 10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회수권을 이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버스 탈 때마다 한 장씩 내게 되면 이제 차비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학생이 할인을 받아야 됩니까? 당시 저소득층인 그런 젊은 사람들을 할인을 해줘야지. 중고등학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미성년자니까요. 그렇다고 당시 대학생들은 사실 70년대, 60년대 후반의 대학생들은 엄청난 특권층이었거든요. 대학 진학률도 낮았을 때니까요. 그들을 이제 할인 혜택을 해주는 그런 것은 정말 한국 사회가 뭐 지식인은 우대하고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그저 봉제 공장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그들은 그 없는 돈에 차비까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비까지 어른 차비를 내야 하는 그런 차별들이 바로 60년대, 70년대 한국 산업화를 이끌던 사람들의 의식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그들은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치켜 세워주기만 했지 소모품이었던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사건으로 그 독일에 간 광부들이 있고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1964년에 독일에 가서 이들을 껴안고 뭐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것이 박정희 신화화의 하나의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그 당시에 외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광부나 간호사들, 그 당시는 간호원이라고 불렀죠. 간호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노동자라기보다는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광부라고 해서 이곳에서 뭐 광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갔고요. 간호사가 되려고 해도 최소한 간호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고학력자였던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바로 국내에서 고생하던 그런 천의 노동자들은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냥 공돌이 공순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전태일은 분신하기 전 박정희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조죠. 봉제공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시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말 아레하, 우리말 한문 아레하를 일본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친구의 장동건 배우가 유호성 배우를 향해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할 때 그 시다입니다. 시다바리는 본래 도배 있죠. 우리 한국에 살 때 도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도배지를 바르기 전에 벽지를 바르기 전에 밑에 창호지 같은 것으로 밑작업을 하죠. 초벌이라 그러죠. 그 초벌을 하던 사람들을 시다바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 이 공장 노동자들 혹은 뭐 폭력의 세계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요구를 보면 당시 참 1일 14시간, 뭐 당시 짜장면 값이 한 200원 했다 그러죠. 뭐 차비는 뭐 한 학생이 10원이었으니까 이들은 한 20원 정도 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참 적은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참 정말 분노하는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류석춘이라는 교수 아시죠? 류석춘이라는 교수는 이 종군 위안부는 뭐 매춘업이다. 그들은 다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게 애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뭐 여성운동을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뭐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해임 청구도 하고 그랬지만 뭐 한 달인가 잠시 뭐 징계받았다가 다시 복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는 이분의 나이로 봐서는 이제 은퇴한 나이로 알고 있는데요.
류석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류석춘이 이제 자기 딴에는 이 노동자 전태일이 엄청나게 막 신화화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가 전태일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글을 모아서 펴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류석춘 씨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아버지가 류혁인이라고 박정희 정권에서 정무수석도 지내고 공보처 장관도 역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독재 DNA에 대한 독재 봉사하는 DNA를 가진 집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석춘 씨의 유석춘 교수, 유석춘 씨라고 하죠. 뭐 은퇴한 것 같아요. 당시 전태일의 월급이 그의 일기에 따르면 2만 3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 기자 월급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력이 낮은 전태일이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한국 우파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물론 단순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류석춘 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계산해보면 하루 100원이라고 칩시다. 여기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요. 그러면 하루 14시간 일하고 휴일 없이 30일을 다 일할 것 같으면 오히려 2만 3천 원이라면 4만 6천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희생되면 벌어야 됩니까? 그것이 기자들의 노동 강도와 같습니까? 기자들이 고학력자라고 해서 노동 강도에 상관없이 그들이 많이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노동자들이 많이 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까? 이게 한국 우파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 문화에도 그대로 전입돼서 사람들은 뭐 노동자들이 그 정도 받으면 먹고 살만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노동의 강도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잠 안 오는 약 먹어가면서 10대 소녀들이 피를 토해가면서 또 때로는 그 관리자들한테 공장 관리자들한테 맞아가면서 번 돈입니다. 이것이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돈을 받는 사람들의 그 월급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이 당시 고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계속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우파들, 한국 보수 세력의 수준인 거죠. 물론 당시 언론사 기자들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만큼 사회적인 혜택이 많았습니다. 1969년에 박정희 정권은 기자촌이라는 것을 형성해 줍니다. 기자촌이 어디냐면 지금의 불광동 쪽이에요. 제가 다닌 학교가 그 근처여서 맨날 기자촌을 지나다녔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기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뭐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죠. 물론 보면 그 기자들이 뭐 그 집을 뭐 공짜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자라는 직책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조성해 준 그런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뭐 주택값도 저렴했을 것이고요.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 지금의 기자들이 불광동 그 근처에 뭐 기자촌에 살겠습니까? 다 강남에 무슨 뭐 팰리스니 뭐 이런 데 살겠죠. 사실 노동자들, 사회의 그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960년대 말부터 지금의 성남시, 그때는 이제 전라도 광주, 빛고을 광주 말고요. 또 경기도의 광주라고 있죠. 광주 대단지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그냥 아무 기관 시설도 없는 그 광주 지역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청계천에서 다 끌어가가지고. 누구는 기자라는 이유로 기자촌을 착을 마련해주고 누구는 그냥 광주에 갖다 버린 거죠. 사회 저소득층들이나 빈민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폭동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때 그 폭동을 소재로 많은 문학 작품도 쓰였었습니다. 그 윤흥길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도 그 광주 대단지 폭동을 다룬 그런 소설로 유명하고요. 이것이 당시 산업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의 그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회상하면서 박정희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 왜 박정희가 살렸습니까? 이렇게 정말 동물마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피토해가면서 근데 그 피토해가면서 돈을 벌 능력조차 없으면 광주 대단지로 쫓겨나가면서 어쨌든 거기서 살기 위해 생존 투쟁을 벌였던 그들이 한국의 산업을 일군 것이지 왜 박정희가 일군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뭐 반도체니 이런 IT 기업 중에 앞서고는 있지만 당시는 모두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이들이 산업화의 영꾼입니다. 지금 뭐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당시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만큼 벌었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정말 유석춘식으로 말하면 한 달에 4만 6천 원을 벌어야 돼요. 왜 벌지 못했을까요? 왜 2만 3천 원밖에 못 벌었을까요? 그 봉제 공장의 일 스타일이 마감기일에 뭐 수출 날짜 맞추기 위하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마구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월급제입니까? 다 시간제 수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들이 보면 야 너희들 휴일 많았잖아. 또 유석준 씨는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휴일 조사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많이 쉬었잖아. 그 사람들이 그때 쉬었겠습니까? 다른 공장에 취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또 그 공장도 언젠가는 또 뭐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장 가동 안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속한 공장에만 목매달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그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겠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운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시 뭐 이런 우파적인 생각들을 가진 천박한 인식이, 우파적인 생각에 기초한 천박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바른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일기에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다면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근로기준법이니 여러 가지 법전을 보면 어렵잖아요. 한자 용어도 많고 그러니까 공민학교 1년 중퇴생의 이 전태일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누가 대학생이 내 친구가 되어서 이런 법전을 좀 쉽게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담았던 것인데요.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영래 변호사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전태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1983년에 전태일 평전을 써내게 됩니다. 뭐 조영래 변호사는 그분이 이제 1947년생이니까요. 뭐 전태일과 거의 동년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 1990년인가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참 젊은 나이로 사망했죠. 이분이 또 담배를 엄청 피셨거든요. 그래서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평소에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국의 시민운동권에서 조영래 변호사는 일찍 세상을 떴지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은평구 쪽에서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을 했던 이미경 의원의 형부가 바로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이미경 의원은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지만 정대협 운동, 그러니까 이제 종군 위안부 운동 같은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여성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경 의원의 언니가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이었고요. 그 부인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 역시 현재 여성 운동에 많이 투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전태일 열사의 글 하나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거의 유서나 다름없죠.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의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또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네. 이런 이제 시를 남깁니다. 참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태일의 죽음은 신학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민중신학이라는 게 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당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전해진 후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을 설립한, 그러니까 조선신학교죠. 일제시대 때 설립한 김재준 목사, 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태일 열사의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이제 일깨워주는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당시 그는 전태일 열사는 창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녔는데요. 또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안 해주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신학으로 만든, 신학화한 분이 바로 서남동 교수라고 하는 전 연세대 교수입니다. 서남동 교수가 쓴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책이 개인적으로는 제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이 많지만요. 제가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이분으로부터 배우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저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민중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 민중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담, 그러니까 민간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죠. 민담이라고 부르는 그 민담에 많은 투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홍길동도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설 속 인물이지만 어떤 혁명과 저항을 위한 상징적 인물이고요. 여러 가지 민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내려오는 투쟁의 역사, 가난한 이들의 역사,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내려왔던 그 민중들의 고난의 이야기와 성서 속 고난의 이야기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전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거라는 말은 이제 계시문서로서 성서는 사건과 만날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거는 그러니까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고 문헌인데요. 우리가 말해 성서는 그 자체로서 말하느냐? 그러니까 계시문서로서 성서는 우리가 묻지 않아도 대답한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대답한다. 성서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이 전통 신학의 입장이라면, 이런 민중신학이나 또 남미에서 발생한 해방신학의 입장에서는 성서는 우리가 물을 때만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만 대답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참고문헌, 사전 같은 게 참고문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내가 이런 부당함을 겪고 있어. 이런 정의가 훼손되는 사건을 겪고 있어. 할 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성서에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메시지를 얻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물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전거 같은 것, 두 이야기의 합류는 보수적인 전통신학 혹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에서는 바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두 이야기의 합류와 전거라고 하는 이 서남동 교수가 전태일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립시킨 이 신학적 방법론이 오늘 저의 신학적 방법론과 아주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고요.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살다 간 그 시기에 비하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OECD에도 가입되었고 분명히 삶의 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물질적인 질이죠. 다른 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질적인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봉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 신자유주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래서 어떤 노동의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해도 제대로 그 대접을 못 받고 보상을 못 받고, 마치 개인의 실수로, 개인의 잘못으로 그것이 폄하되는 그런 현실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던 그 전태일 열사가 보여주었던 바로 이웃을 위한 희생, 또 이웃을 위한 봉사, 부당함에 대한 항거,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 개신교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교회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회 저소득층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태일의 장례식이고요. 전태일 평전,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에서 사진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 사진에 소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소녀들이 얼마나 그때 어렸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 제 또래예요. 1970년이면 제가 뭐 12살, 13살 때인데요.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참 이것이 제가 부끄러운 기억이 또 하나 있다. 아까 차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 당시 국민학교 불렀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뭐 고등학교 가고, 뭐 당신 대학교 진학률은 낮았으니까 대학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냥 뭐 먹고 살만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중학교 현장에, 중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우리 부모가 학구열이 좋아서 뭐 교육열이 높아서 나 공부시켜줬어.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저런 교육 못 받은 아이들의 무슨 핍박하거나 그들을 학대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중학교조차도 못 가고 청계천으로 내몰린 근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잘못했다, 반성해라, 그 뜻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같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가 사회의 희생자들의 기반 위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생각입니다. 천구의 추억이란 책의 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영복 선생이 그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가기 전에 어느 날 그 서울시 서북 쪽에 있는 서원흥이라고 하는 능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청구회랑을 조직해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들과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구회가 신영복 선생이 이제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갔을 때 이 청구회 소속이었던 그 어린아이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아이들조차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박한 정말 나쁜 정보기관, 경찰, 또 간첩을 조작하던 그 검사, 우리 신영복 선생은 뭐 사형 선고는 안 받았지만 통역당 이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난, 그러니까 몇 해 뒤에 그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으로 이끄는 그런 당시의 검찰이나 판사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최연숙이라고 하는 구술 작가가 쓴 할배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요즘 뭐 시위, 태극기,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그 애국 집회, 말이 안 되죠. 애국 집회라는 게.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할배들뿐 아니라 할매이기 때문에 저는 할매의 탄생이라고도 몇 자를 괄호 안에 넣어봤습니다. 유튜브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기득권자들, 자기의 기득권이 뺏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득권자들이 이런 할배들의 집회에 나오느냐, 이 최연석 작가가 만나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사회에 소외된 계층,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뭐 현 정부 전 정부
떠나서 많은 사회복지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권에서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고마워해야 할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데모 현장에 나와서 문재인 빨갱이 그리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 최연석 구슬 작가가 보기에는요, 그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야. 태극기 집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니들은 지금 뭐 하고 사느냐?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켜온 이 나라를 북한의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은 그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들의 열심이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연소 구슬 작가가 그러니까 글 쓸 수 없는 말을 한 것을 이제 책으로 옮기는 걸 구술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인터뷰한 여러 할배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살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사람들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 희생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빨갱이 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의문사 당하고 했습니까? 바로 그런 기초 위에서 이들이 오늘날 그들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만 열심히 살았어 이거죠. 월남전 참전 뭐 고엽제 피해자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부에서 그들에게 살 국리를 마련해주고 보상의 기회를 마련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마련해준 정부에 대해서 빨갱이 정부라고 하죠. 고엽제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타겟금 해준 정부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지킨 나라야. 우리만 희생했어. 저것들은 데모나 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 할배의 탄생을 보면서 바로 그 영화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나오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거기도 소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태일 열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풀빵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차비가 없어서 집까지 걸어가다가 또 경찰서에 그 통금 위반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소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좀 뇌피셜이란 말이 있죠.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뇌와 이제 오피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말 같은 거죠. 저도 한번 뇌피셜을 살려서 그 소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당시의 경험, 그들이 그러니까 당시 그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와 함께 고생했던 그 소녀들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추정치는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노동 모순, 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 저는 5%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당시와 다름없이 도시 빈민으로 산다? 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나마 그 당시 다져진 그런 어릴 때부터 다져진 생활력으로 최소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한 25% 정도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눈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 덕분에 이들이 오늘 아무 말이나 다 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던 것이고요. 권력의 주구, 권력의 개나 다름없던 그런 검찰 권력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것을 양보하면서 검찰 권력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노무현 정부는 현재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현실. 왜? 우리는 사법고시 붙었기 때문에 이만한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때 이 청계천에서 정말 피땀 흘리고 우리 살았어. 지금 애들 너무 편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희생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대교에서 엄청 공부했어. 이렇게 자기 희생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판검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누릴 수 있었던 특권, 남의 것을 뺏어서가 아니라 그 특권 자체가
우리가 엄청나게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저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만 생각하고 그들이 젊은 시절 저임금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목숨까지 바치고 몸에 불을 살랐던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떼어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그런 진정한 희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들이고요. 오늘 할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해서 할배 할매들이요. 이런 사고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보수층으로 심지어는 수구 세력으로 꼴통들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렸던 서남동 교수가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책에서 전태일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킨 그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동영상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대속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되는 대속적인 죽음을 발견하게 하는 빛이다. 이 빛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이 죽임을 당한 속죄양들을 인지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과의 자기 동일화를 다짐함으로써 악을 흡수한 속죄양으로 세계를 심판하고 속량하는 생명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적 삶의 하나를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전태일의 삶에서 인지한다.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에서 1983년에 나온 책이고요. 지금도 출판사는 바뀌어서 여전히 이 책은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한길사 버전으로는 35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삶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말씀드렸듯이 전통신학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자살은 교회에서 보면 죄악인데 자살한 그것도 뭐 인테리도 아니고 노동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속죄신학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 뭐 복음주의자들이 들으면 길길이 뛸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른 신학을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술 대회나 추모 행사는 지금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서 전태일 열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보는 사진은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그 전태일 열사의 영정을 껴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이소선 여사는 정말 막심고리께 어머니에 나오는 그 어머니처럼 그분의 삶을 아주 우리들에게 충실하게 보여준 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